차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딱 한 세대, 조금 넘는 시간이 흐른 뒤 195개국으로부터 반대 영표라는 성적표를 손에 쥔 겁니다. 지구상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을요. 도대체 이 좁은 한반도에서 지난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왜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향해 같은 손짓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195개국 대표들은 대체 뭘 보고 그런 만장일치를 던졌을까요? 그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각국 대사들의 책상 위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어요. 그들이 검토한 판단 근거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지표가 촘촘히 박힌 그 자료 앞에서 그들은 아마 한참 동안 고개를 갸웃거렸을 겁니다. 분명 개발도상국 명단에 올라 있는 나라인데 성적표는 어느 페이지를 넘겨봐도 선진국 최상위권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자료집을 한 장씩 넘겨본다는 마음으로 왜 195개국이 같은 손짓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산업 성적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페이지를 스포츠에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프로리그에서 만년 꼴찌였던 팀이 어느 날 갑자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다. 그것도 한두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동시에 정상을 찍어버린다. 심지어 그 우승이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 한국이 세계산업지도 위에 서 있는 자리예요. 세계적인 철강 분석 기관 중에 WSD라는 곳이 있습니다. 월드 스틸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인데 해마다 전 세계 철강사들의 경쟁력 순위를 매기는 곳이에요. 이 순위에서 한국의 포스코가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지 아세요? 2010년부터 15년 연속 세계 1위, 심지어 명예의 전당에까지 헌액됐어요. 15년이면 결코 우연이나 운으로 설명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세계 철강 시장의 지형이 몇 번이나 뒤집혔거든요. 중국의 대형 철강사들이 밀고 올라오고 유럽 철강사들이 몸집을 불리고 저가 공세와 관세 전쟁이 몇 차례나 반복됐어요. 그런데 그 파도 속에서 한 나라의 한 회사가 15년 내내 정상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품질과 기술력을 아우른 종합 경쟁력에서 지구상 어떤 철강사도 이 회사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업계에 오래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일본을 찾아 신일본 제철 쪽에 이렇게 부탁했다고 해요.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를 우리한테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자 신일본 제철의 이나야마 회장이 이렇게 완곡히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는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한때 우리한테 산업을 가르치던 나라가 우리 사람 하나를 두고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공장은 돈으로 지을 수 있어도 그 공장을 굴리는 사람은 돈으로 못 산다. 그 말이 뒤늦게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시작할 때 어땠는지 아세요? 세계은행조차 한국이 제철소를 지어봐야 수지가 안 맞는다며 선을 그었어요. 빌려주기로 했던 국제 차관단마저 발을 빼버렸고요. 자금줄이 통째로 끊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영일 만에 허허벌판 착공식에 오릅니다. 당시 건설 책임을 맡고 있던 박태준이었어요. 그가 임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조상들이 피땀으로 마련해준 돈으로 짓는 제철소다. 만약 실패하면 다 함께 우향우에서 저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말하자면 물러설 곳이 한 첸도 없던 사람들의 각오였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서 있던 임직원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 각오가 그저 구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용광로 앞에서 15년, 30년, 50년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15년 연속 세계 1위라는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챔피언 벨트. 하나의 링 위에 KO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새벽 훈련 몇천 번이 축적돼 있는 법이잖아요. 철강 하나로 195개국이 움직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료집의 두 번째 항목엔 반도체라는 세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1983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이른바 도쿄 선언을 합니다.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세상에 못을 박은 거예요. 회사 안에서조차 그건 너무 위험하다며 말리는 목소리가 컸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판이었거든요. 같은 종목에 뒤늦게 뛰어드는 것도 무모한데 심지어 장비도, 기술도, 사람도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스포츠로 치면 축구화도 없이 월드컵 결승에 도전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같은 해 삼성은 64K D램을 개발해냅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였어요. 개발 착수부터 완성까지 걸린 시간이 반년 남짓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선진국들이 수년씩 걸려오른 자리를 반년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딱 9년 뒤인 1992년, 한국은 63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겨우 따라가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도 안 되는 시간에 세계 1위로 올라선 거예요. 가르치던 스승 자리에 있던 일본을 정면으로 추월해버린 순간이었죠. 그때 일본 반도체 업계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국은 오래 못 갈 거라며 대놓고 비웃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웃음은 결국 자기 자리를 내주는 결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잖아요. 전 세계 스마트폰과 서버,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돌아가는 메모리 상당수엔 한국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95개국이 확인한 첫 번째 자료였어요. 그런데 자료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엔 아주 흥미로운 항목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바로 이 나라의 체급 변화 그래프였습니다. 스포츠 세계엔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플라이급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헤비급 챔피언과 붙는 일은 없어요. 있다 해도 링 위에서 몇 초 만에 무너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체급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린 케이스입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어요. 같은 시기 아프리카의 가나가 100달러대 후반이었습니다. 가봉,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들 모두 우리보다 잘 살던 시절이었어요. 심지어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사는 것으로 평가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해요. 서독이 이 고지에 오르는데 11년, 일본이 16년 걸렸는데 우리는 수출 10억 달러 돌파 후 딱 7년 만에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인당 국민소득이 마침내 10,000달러를 넘어섭니다. 67달러에서 시작한 나라가 그 140배가 넘는 자리로 올라선 거예요. 1996년엔 부자 나라들의 클럽이라 불리던 OECD에 정식 가입했고요. 이 체급 상승 그래프를 보고 195개국 대표들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잘 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종목 선수가 됐네. 같은 링에 세워놓고 붙어보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밀리겠는데. 자료집 어딘가엔 이런 메모가 조용히 적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그래프의 진짜 놀라운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195개국이 넘긴 자료집의 세 번째 페이지엔 이 성장을 만든 실제 사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포츠팀이 우승할 땐 스타 선수만 조명받죠. 그런데 한국의 우승엔 이름 없는 후보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이 뛰었어요. 어쩌면 이 페이지가 195개국 대표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1963년 서독의 탄광에 한국의 젊은 남자들이 도착합니다. 지하 1000m 아래로 내려가 하루 8시간씩 석탄을 캐던 사람들이었어요. 얼굴이 새까매지도록 일하면서 그들이 벌어온 돈은 당시 한국 정부가 빌리려 애쓰던 서독 차관의 담보 역할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시기 서독의 병원에는 한국의 젊은 간호사들이 도착했어요. 독일어도 서툰 채로 시신 닦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1960년대에만 광부 약 8,000명, 간호 인력 약 10,000명 이상이 파독됐고 이들이 고국으로 보낸 외화가 당시 한국 경제의 실질적 밑거름이 됐어요. 독일에 남아 지금도 그곳에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고 한국으로 돌아와 자녀를 키우며 산업 현장에 다시 들어간 분들도 계시죠. 지금 우리가 편하게 쓰는 이 인프라의 첫 삽 아래에는 그 사람들의 삽질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70년대엔 아버지들이 이번엔 중동 사막으로 향합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모래바람 속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렸어요. 낮엔 태양이 살을 태우고 밤엔 사막의 별빛 아래에서 잠을 청하는 생활이었죠. 그렇게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다시 고국의 공장 미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같은 시기 구로공단의 작업대 앞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 가발을 만들고 옷을 꿰매던 손길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도록 실밥을 뜯으면서도 시골에 있는 동생 학비를 붙이던 손이었어요. 그 시절 한 어머니의 월급 명세서 한 장이 시골집 아이 하나를 상급학교로 올려보내는 티켓이었던 겁니다. 여기 이 흐름 안에 정말 유명한 장면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1971년 조선업의 정주영이 영국까지 날아가요. 배 만들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한국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은행 담당자였다면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셨을까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주영이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영국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이런 철갑선을 만든 사람들이다. 지금은 배를 못 만들지만 그 저력이 피 속에 흐른다. 그 무모해 보이던 설득이 놀랍게도 통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오늘 세계 조선시장에서 한국의 조선사들이 어떤 순위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지금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195개국 대표들이 이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나라의 성장은 자원이나 운으로 된 게 아니라 땅속 광부, 병원 간호사, 사막의 노동자, 공단의 어머니, 그 이름 없는 후보 선수들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거였구나. 스타 선수 한 명이 없어도 이런 팀은 무너지지 않겠는데 그 판단이 결국 만장일치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집에서 가장 인상적인 페이지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바로 네 번째 페이지,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스포츠에서 진짜 강팀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잘 이길 때는 다들 이깁니다. 진짜 실력은 크게 무너진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다시 일어서느냐예요. 프로 세계에선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죠. 한국은 이 항목에서 세계가 놀랄 만한 기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딱 1년 만이었어요. 나라 곳간이 텅 비어버립니다. 외환 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멀쩡하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어요. 선진국 문턱을 밟았다며 웃던 게 불과 1년 전이었는데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밀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매일 흘러나오던 부도, 정리해고, 명예퇴직이라는 단어들. 아마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지금도 그 단어들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이때 세계가 두 눈을 의심할 장면이 벌어져요. 평범한 국민들이 장롱 속 금부치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 반지를 빼들고 갓난아기 돌반지를 손에 쥐고 나선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 그거 하나였어요. 그렇게 팔을 걷어붙인 국민이 무려 351만 명이었습니다. 모인 금이 약 227톤, 대략 18억 달러 어치였다고 전해져요. 이건 당시 한국은행이 쥐고 있던 금 보유량을 훨씬 웃도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나라가 가진 금보다 국민들이 장롱에서 꺼낸 금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그 힘을 밑거름 삼아 한국은 IMF에서 빌린 돈을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 갚아버립니다. 외신들은 이걸 두고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라고 전했어요. 국민이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여기선 그저 비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195개국 대표들은 아마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 나라는 잘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크게 흔들리고도 다시 일어서 본 나라구나. 챔피언은 한 번의 승리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KO를 당하고도 링 위로 다시 올라선 선수만이 진짜 챔피언이 되는 거잖아요? 바닥을 찍고 올라와 본 팀만이 진짜 강팀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죠. 그런데 195개국이 확인한 자료집엔 아직 결정적인 페이지가 남아 있었어요.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때 가장 무거운 잣대 중 하나가 뭐냐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완전히 자리를 옮겼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 항목에서 아주 특별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요. DAC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한때 10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받아 겨우 연명하던 나라가 이제는 거꾸로 다른 나라들을 돕는 나라로 자리를 완전히 바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OECD DAC 역사를 통틀어 원조 수원국에서 정식 공여국으로 지위를 완전히 옮겨간 유일한 사례로 꼽힙니다. 받는 팀에서 주는 팀으로 이적한 선수는 지금까지 이 리그에서 오직 한 선수뿐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말 뭉클해지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6.25 전쟁 당시 이 낯선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려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멀리 떨어진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 당시 자기 앞가림도 쉽지 않았을 나라들이 지구 반대편의 이름도 낯선 반도를 위해 병력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한국이 바로 그 나라들에게 거꾸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긴 세월을 건너 고스란히 되갚고 있는 셈이죠. 195개국 대표들 앞에 놓인 자료 어딘가에는 분명 이 흐름이 정리돼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보고서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항목이 붙어 있었어요. 이 나라,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는가? 사실 선진국이라는 자리가 무거운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한번 오르는 것보다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이에요. 챔피언 벨트를 처음 차는 순간보다 그 벨트를 지키기 위해 매번 링 위에 다시 오르는 게 훨씬 힘든 법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승격 이후에도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사관왕에 오릅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건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전까지 오스카 작품상은 사실상 영어권 영화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 오랜 벽을 한국어로 된 영화 한 편이 무너뜨린 거예요. 이듬해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 90개국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휩쓸어 버립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작품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어요. 음악에서는 BTS가 빌보드 차트 정상에 여러 번 이름을 올렸고요. 한때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앞다퉈 배워가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길거리에서 한국어 인사말을 들을 수 있는 도시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무기 시장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벌어졌어요. 과거 미국이 쓰다 남은 총과 대포를 원조로 받아 쓰던 나라가 이제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에 자주포와 전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특히 K구라 불리는 우리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어딘가에서 자주포가 굴러가고 있다면 그중 2대 중 1대는 한국산이라는 얘기예요. 2022년엔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기도 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약 26조 원에 달하는 그 계약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나온 한국 원전 수출의 최대 성과였어요. 심지어 원전 종주국을 자처하던 프랑스를 상대로 이긴 계약이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국제평가 기관은 2025년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로 매기기도 했습니다. 영국 같은 전통 강국을 제치고 올라선 순위였어요. 우주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한국은 자체 개발한 누리호를 쏘아 올려 자력으로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린 세계 7번째 나라가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로켓을 만들고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10손가락도 안 남는 그 자리에 한국이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로켓 안엔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95개국이 확인한 5개의 페이지였습니다. 산업 성적표, 체급 상승 그래프, 사람들, 위기 대응 능력, 지속성, 어느 항목 하나 빠지지 않고 세계 최상위권의 성적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날 회의장에서 반대표가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던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몰라요. 자료를 다 읽은 사람이라면 반대표를 던질 명분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늘도 분명히 있어요. 먼저 이승격이 순수한 성취만은 아니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2019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나라들을 콕 집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며 압박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 명단에 한국의 이름도 올라 있었습니다. 일부 외신은 이번 승격을 두고 그 압박의 연장선상에서 본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마지막 문턱을 스스로 넘겠다고 선언한 건 한국 정부였다는 점, 그리고 195개국 어느 나라도 그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 이 2가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선진국이 된다는 게 마냥 달콤한 일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개도국으로서 누리던 국제 혜택들을 이제 하나씩 내려놔야 하거든요. 농업 보조금이나 관세 관련 특례, 기술 이전 우대 같은 것들을요. 챔피언 벨트를 차는 순간 이전에 봤던 도전자 특혜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젠 국제 무대에서 도전자가 아니라 방어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승격은 어디까지나 국제기구 안그룹 분류가 바뀐 것이지 당장 국민 개개인의 통장 잔고가 불어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승격이라는 이름 안에 살면서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우니까요. 청년 취업, 자영업자의 어려움, 노인 빈곤 같은 그늘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성취에 취해 방심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에도 딱 한 가지만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UN 무역개발회에 이 제도가 생긴 이래 이 자리 이동을 해낸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자 유일하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거든요.
이제 처음 그 회의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2021년 7월 2일, 195개국이 한국을 향해 던진 그 만장일치 한 표. 그 표 안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 이제는 조금 보이시죠? 그 안엔 서독 지하 갱도의 광부들이 캐낸 석탄이 담겨 있었고, 사막을 달구던 아버지